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청년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게 높아진 요즘 청년 세대의 실존적 화두에 주목해봅니다. 오늘날 청년의 목소리를 YTN은 어떻게 대변하고 있을까요? 시청자 비평 리뷰 Y시간, 청년 담론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사회부에 주목할 만한 보도를 살펴봅니다.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들어보는 취재 뒷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년 4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뉴스는 YTN이라는 공식을 입증해낸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400만 시청자의 선택을 기념하기 위해 YTN에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YTN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합니다. 먼저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오늘날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주제로 기사를 쓰는 YTN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오늘 리뷰 Y는 청년 정책을 다룬 보도 살펴봅니다. 네, 청년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청년 문제가 부동산이랑도 연결돼 있고 일자리랑도 연결돼 있고 출산 정책까지 다양하게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YTN 보도 어떤지 박사님부터. 네, 먼저 좀 씁쓸한 보도였는데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거지방 또 무지출 챌린지 등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최근 20대 사이에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거지방 찾는 청년들 자린고비 급증 이유는 이라는 보도를 보니까요. 자린고비가 울고 갈 만큼 짠내나는 절약 노력에 서로 칭찬하면서 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짠테크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 세대가 이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언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면서 욜로 또 플렉스 이런 말이 유행했던 때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달라진 분위기죠. 고물가 또 경기 부진 상황 탓일 것 같습니다. 또 쓸 돈도 없어 4명 중 1명 연 10% 청년 희망 적금 해지 앵커 리포트를 보니까요. 지난해 청년 희망 적금 접수날에는 일부 은행이 접속 장애가 일어날 만큼 많은 시청자가 몰렸었고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4명당 1명꼴로 해지할 정도로 이 중도 해지율이 높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이 중도 해지의 사유라든지 또 중도 해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러한 청년들의 사례를 YTN이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이죠. 6월 15일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됐습니다.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따라간 보도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 5년 만기 청년 도약 계좌 중도 해지 막을 묘수는 이 보도는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혜택과 해지 요건 등을 잘 정리해 주었고요. 또 과거 문정부의 청년 희망 접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인터뷰를 담은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뉴스를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책 소개와 비판적인 분석, 시민의 반응, 그 회의적인 반응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좋은 보도였습니다. 네,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청년 정책의 경우에 이 우후죽순 만드는 것에만 그칠 뿐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책마다 이 신청 자격과 요건이 달라서 청년 복지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 청년 정책의 시행을 알리고 또 취지를 살려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보도도 중요하지만요.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정책이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적절한지 등을 따져보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이어서 앵커 리포트인데요. Q&A, 청년 도약 계좌, 부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시간은 정책 금융상품의 정보 전달을 넘어서 많은 이들이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결혼을 한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이후 소득 증가가 지원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은 저도 궁금했던 것이어서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Q&A 형식으로 만든 구성도 좋았고 또 핵심 궁금증을 잘 뽑아내서 대답을 한 것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도약 계좌 출시 당일 보도인데요. 뉴스앤이슈 청년 도약 계좌 오늘 출시 5천만 원 목돈 마련 방법은 이 대담에서는 제도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국장이 직접 출연해 청년 도약 계좌를 소개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대담자 섭외 면에서도 적절했다는 생각이고요. 당국 정책의 홍보 차원을 넘어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소개나 그간 제기됐던 우려들을 종합하는 시간이어서 유용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또 청년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은행을 찾도록 권하면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도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상품이 출시된 지 약 한 달째 되는 지금 가입 신청자가 몇만 명을 달성했는지 이 순항 중인 상황만을 중계하고 있는데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YTN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회 첫발을 내디딘 경우도 많을 테고요. 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언론이 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소개해 주신 거지방이라는 그 앱의 이름을 좀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는데요. 이게 돈을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앱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방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자조적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요즘 물가도 오르고 청년들의 생활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론사가 사실 이럴 때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요. 이게 어떤 그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좀 세심하게 듣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많이 내놓는데 그 대책이 정말 제대로 실효적인 것인지 그리고 약속은 잘 지켜지는 것인지 이런 거를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아까 박사님께서 우후죽순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년 정책,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이렇게 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고요. 최근에도 관련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처럼 이 정부와 또 정치권의 이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또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정치인의 청년 정책 관심이 좀 표심을 얻기 위한 반짝 이벤트인 경우가 많아서 한계로 꼽습니다. 언론은 어느 정치인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제안했다, 또 이렇게 말했다는 식의 받아쓰기식 보도를 내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실제 이러한 정책 제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실제 진행을 위해서 정당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추적하고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6월 23일 여홍대서 청년 공약 야 강릉서 오염수 저지에서는 여당 김기현 대표가 대학생 지원책을 직접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병사 휴가 보장, 예비군 학습권, 불붙은 청년 쟁탈전이라는 보도에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했듯이요. 이 반짝 공약을 내는 것에 그친다면 유권자의 실망이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죠. 양당의 청년층 공약 경쟁이 어떻게 유리할지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에 달렸다는 지적에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정당이 내놓아야 한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맞겠지만 이 YTN 역시 이러한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실행 방안이 구체적인가를 거듭 묻고 또 비교해서 보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실효과를 발휘하려면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YTN은 극심해진 2030 세대의 취업난과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앵커 리포트 난 이제 지쳤어요. 구직마저 포기하는 20, 30대 시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구직 포기 현상을 다루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을 정서적인 공감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로 실태를 제시해준 좋은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더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고용률 올랐는데 왜? 이 대담은 취업 전선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요. 자칫 기성세대나 보수적인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은 구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청년들의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담자가 많은 청년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번아웃되고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 취업의 양적 질적 저하의 문제나 구조적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의 경제난의 문제를 총체적 복합 불황으로서 접근한 시도가 좋았습니다. 네, 청년들이 커리어를 쌓고 또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구조나 경제구조를 바꿔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인생을 쭉 이어나갈 수 있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다양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정치권에서 이 표심을 잡는다고 이 정책 제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정책 몇 개의 돈을 더 쓰고 또 평가 방식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주제로 뉴스를 살펴보면서 YTN이 청년 정책에 대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을 참 많이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취재원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에 의견을 묻는 대부분의 뉴스에 취재원과 나란히 노출되는 정보들을 보면 지역이 언급되는 경우 서울 중심의 취재원이 대부분이었고요. 대학명이 언급되는 경우를 보면 모두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들이었습니다. YTN이 위치한 지역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청년 담론이 서울 중심으로 인서울 대학생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취재원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기자가 발로 뛰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보도 내용도 훨씬 더 균형 있고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저출산 문제 관련된 보도 어땠는지 평가원님부터. 네, 뉴스라이더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시간은 재검토에 들어간 서울시의 소개팅 정책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지자체의 일종의 이벤트 그 이상도 아니라는 지적. 무엇보다 저출생 대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적인 시선도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데 헤드라인이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이 앞서다 보니 정책에 대한 필요한 비판과 건강한 논의도 맹목적인 비난으로 축소되는 인상을 먼저 줄 수 있어서 표현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으로 결혼자금 증여세를 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검토라는 보도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확대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증여의 폭을 높이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때문에 이 혼인과 관련한 증여만 일부 비과세하자라는 것이 취지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7월 12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저출생 대책 될까? 청년 생각 들어보니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세금 몇 프로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임신하고 싶거나 또 아이를 키우고 싶게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또 직접적인 성과를 얻고 싶겠지만 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더 냉철하게 짚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비판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우리 결혼 안 했어요. 위장 미혼 늘어나는 이유는 앵커 리포트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막대한 재원을 쓰는데 기혼자에게 주는 페널티가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해 주어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좋은 보도였습니다.
한편으론 저출산의 원인을 소셜미디어의 허세 문화와 연결 짓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인스타 허세 문화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진짜 이유 제목의 보도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과시 문화로 한국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현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건 출산율과 상관없이 SNS상에서 과시 문화가 과도해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문화를 저출산과 곧장 인과관계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상의 반응을 보면 크게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요. 반면에 그래 허세가 문제야 문제라는 식으로 허세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단이 저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사고방식의 문제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대담에 앞서 저출산의 대책으로 나온 서울팅을 비판하면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는데요. 물론 문화 비판가로서 내놓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뉴스라이더가 서울팅에 대한 비판을 다룬 시간이었던 만큼 그 대안은 사회적 양극화랄지 주택 정책의 맹점이라든지 양육자가 처한 현실 등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되는 것이 구성면에서 더 좋은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나 인구 절벽 같은 문제는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 언론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출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의 소리 없는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대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따질 것 없이 그냥 기성세대들이 책임이죠. 언론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정부, 기업 이 사회를 끌어나가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국가 소멸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또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사실 언론에서 이것이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떤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이든 외국이든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찾아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어떤 그 선심성이라든지 보여주기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좀 장기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감시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소개 이전에 청년 세대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해야. 피상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대해선 강한 비판을 가하되 당국이 청년 세대의 현실을 올바르게 조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언론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삶은 결코 청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나이, 직업, 거주지, 가구 형태, 결혼 유무 등 다양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이야기가 YTN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년 정책, 반짝 정책 경계하고 사각지대 살펴야. YTN은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 시행을 알리고 또 신청 자격과 요건을 설명해 주어 이해를 높이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실제 청년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 효과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인지 또 혹여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는 보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선 코너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결혼자금 증여세 관련 보도가 YTN 사회부 보도 가운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회부 기사 가운데 최근 주목도가 높았던 보도의 취재 뒷얘기를 들어봅니다.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한 에필로그 Y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YTN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이슈부터 굵직한 단독 보도까지 눈에 띄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열일하고 있다는 YTN 사회부의 값진 결과물 아닐까요? 오늘은 시청자 이목을 집중시킨 보도, 그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황보혜경 기자 2년 전에 정말 풋풋한 신입 기자로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여기 나왔을 때가 수습 3개월 차였더라고요. 근데 벌써 사회부 3년 차 기자가 돼서 다시 나온 건데 그때는 일진 선배들이 방송을 찾아보진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좀 되게 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혹시 후배들이 보고 있진 않을까 생각 때문에 좀 떨립니다. 네. 그동안 좀 힘든 일도 많으셨죠? 일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사회부에서도 사건팀 기자로 있다 보니까 주로 현장에 나가서 생중계하거나 현장 상황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슈가 됐던 출생 미신고 아동 기사를 좀 쓰셨더라고요. 이 이슈를 좀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거는 지난 6월 21일 오후에 충격적인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고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네. 그때가 마침 제가 감사원에 출입하는 선배랑 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세히 상황을 더 취재하면서 알게 됐고 그 뒤로도 부모가 살해하거나 혹은 유기한 영화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연속 보도를 이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우리 황보혜경 기자가 직접 미혼모로 위장 취재를 했더라고요. 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친모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쉽게 키워드 검색만 해도 아이를 개인적으로 입양 보내려는 문의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그 아래에 특정 메일 주소나 오프 채팅방 주소를 지속해서 남기면서 연락 달라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곳에 연락을 취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임신 8개월 차 미혼모를 가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는 곳, 나이, 어떤 상황인지를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임신한 게 맞는지 초음파 사진까지도 요구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개인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면서 아이 성별을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암암리의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거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 전에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었나요? 네, 제가 접촉한 사람은 이른바 아동매매 전문 브로커로 추정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브로커들이 존재하는지 판결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봤는데 브로커가 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게 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동을 매매하는 그 과정에서 거래 대금으로 많게는 690만 원까지 오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취재하기 전까지는 저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왜 정식 그 입양 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 간 입양은 불법이에요.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은 반드시 출생신고를 거친 다음에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보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출생신고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암리의 개인 입양을 좀 알아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양부모 역시 흔적이 안 남는 아이를 입양받고 싶은 마음에 또 기관 입양은 절차가 까다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럼 불법 입양 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취재를 하시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낀 점도 있었나요? 네, 물론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정부에서 아동 한 명당 월 20에서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출생신고가 된 아동들에 한해서 또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미혼모들은 좀 지원받기 힘든 현실이죠. 또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예기치 않게 임신을 했을 때 상담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놓인 한부모 가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도 다시 한번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미혼부모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최근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야기를 좀 기사로 풀어내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부에서 결혼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이런 제도가 결혼을 장려하고 또 아이를 낳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서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030 세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형식이었는데 취재 전에 그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였나요? 어땠나요?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발제했을 때만 해도 아마 이런 방안은 좀 금수저를 위한 방안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결혼을 고민하거나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집값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주택 마련 등이 어차피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공제 한도라도 확대되면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의 장점이 뭔가요?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만 했던 것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또 이 의견과 관련된 사회 현상들을 근거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돼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서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Z세대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MZ를 들먹이면서 MZ에 관한 정책을 내놓는 게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정치권에서 MZ 발언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지금 두 가지 저희가 주제를 얘기해봤는데 그 외에 혹시 기억나는 취재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최근에 조은결 군 기억하실 겁니다.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아동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관련해서 버스기사 첫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조은결 군의 부모님들, 유족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냐.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는데 그때 저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또 배석 판사 중에 한 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기억에 남았어요. 우리 황보혜경 기자가 2년 전에 출연했을 때와 지금 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한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일단 2년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만 해도 취재 지시를 받으면 어디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하지? 이것부터가 고민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취재 속도 면에서 훨씬 빨라진 것 같고요. 또 YTN은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제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제보자의 말을 거의 100% 신뢰를 했다면 지금은 혹시 뭔가를 숨기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보를 주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어엿한 사회부 기자로서 일하는 요령도 생기고 일도 정말 잘하게 됐는데 그래도 신입 때처럼 아직까지 어려운 취재도 있나요? 사실 취재는 지금도 매일 어렵습니다. 매일 어렵고 또 취재는 어려워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한쪽에서 쉽게 취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을 통해서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과정이 늘 어렵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일이 새롭고 배움의 연속이고요. 지금도 선배들이 쓴 기사를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시면서 내가 기자 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좀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나요? 네, 제가 신입 때부터 동기와 함께 연속 보도했던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건이 있습니다. 선배 간호사 태움에 못 견뎌서 한 후배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선배 간호사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는데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보도를 보고 간호사로 일했던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자신도 악습 피해 때문에 이런 악습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관심 갖고 보도해줘서 고맙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 동창이랑 학교 다닐 때 거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10여 년 만에 처음 연락이 왔는데 그때 기자로서 좀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럴 때 또 기자로서 약간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느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히 울컥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황보혜경 기자가 좀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의 사상자가 70명을 넘겼습니다. 인재로 알려진 사건들도 있지만요. 기후 위기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작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새해에는 좀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런 기사를 더 많이 쓰고 싶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관련 기사들 관심 갖고 취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만큼 이 사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들 빠짐없이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